예,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찡링님께서 이게 기대감을 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희 소개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하나도 안 하는 저희 중국 주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기대 없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찡링 중국 주식 전문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젤링님. 네. 늘 담백하신 젤링님. 예. 두 분 기대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저는 주제 보고 제가 너무 설레서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약간 과장 광고를 한 것 같은데 정정해서 기대 싹 빼고 기름기 없이 담백하게 오늘 주제가 무려 비아디예요, 비아디. 비아디. 네, 제가 비아디 되게 관심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뭐 오늘 비아디 스페셜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비아디 어떤 스토리를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올 들어 워낙 고성장 YOY로 판매량이 100% 이상, 200%. 지금까지는 주로 BYD의 단기적인 판매량 호조, 중장기적인 성장성, 그리고 밸류 체인에서의 우위, 비교적 긍정적인 면을 좀 부각시켰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BYD를 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 투자자 또는 BYD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전기차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좀 참고나 비교 차원에서 오늘은 좀 중립적인 또는 조금 다소 냉정한 비판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하지만 한 가지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게요. 오늘 내용이 좀 너무 좋다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보자. 그래서 오늘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은 왠지 너무 BYD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런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 종목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BYD에 물론 잠깐은 조정 중에 있지만 지금 중국의 BYD나 이런 전기차 종목이 부각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아직은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한창 고성장이고 그리고 BYD는 또 다른 종목 대비 나름의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지금 BYD의 종목 주가 흐름을 판단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참고사항이지 핵심 요인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주가에 있어서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는 BYD가 개선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다. 극복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오늘 방송만 보고 찔링은 BYD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너무 단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비아디 있고 샤오펑 있고 니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연차들도 다 하고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전기차의 상징은 테슬라고 그 브랜드의 파워는 압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압도적인 탑인데 중국에서 비아디의 위상은 그 정도까지 탑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은 경쟁자 중에 한 명인가요? 아니요. 저는 생산량 판매량은 탑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종합적인 기술력이라든지 특히 소프트웨어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 그리고 가격대도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게 BYD는 판매량은 너무 크지만 평균 판매 가격은 아직 14에서 15만 yuan으로서 그 테슬라의 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어떤 산업이 육성되고 고성장하기 시작하면 일단은 박리담에 양적인 성장으로 가고 그중에 일부 업체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일부만 그 틈새로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글로벌 기준으로는 아직은 테슬라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테슬라만의 단점이 있고 BYD도 단점이 있고 저는 굳이 물론 판매량 생산량으로 단순히 비교하는 것보다는 굳이 너무 이 두 종목을 너무 단순 비교하는 그런 시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창 고성장 중이라서. 그리고 10만 yuan짜리 차를 한 대 파는 거랑 30만 yuan짜리 어쨌든 한 대 팔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 다 하나씩 판매가 추가되는 거라서 아직은 저는 BYD는 그렇게 아직 그런 차원의 회사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 내로 한정하더라도 그런가요? 네, 상대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은 아직 지금 내연차 타고 있고 아버지는 저번에 말씀드린 하이브리드를 구매해서 2019년에. 근데 요즘 남편이 그 유가 예전에 지금은 좀 유가가 내려갔지만 어쨌든 길게 보면 유가는 어쨌든 그래서 남편이 지금 고민 중이에요.
하이브리드로 살지 아니면 순수 전기차로 살지. 만약 하이브리드로 사면 브랜드가 워낙 많으니까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테슬라 위주로 보지만 중국은 내연차 업체들도 다 너도 나도 전기차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신세력도 있고 너무 많은 업체들 하고 있으니까 너무 선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나중에 예. 아마 다음 달 내로 결정할 것 같은데 예. 물론 남편 한 명이 그 개인적인 구매 행위를 일반화할 필요는 없지만 예. 그래도 81년생 중국 직장인 예, 예. 이 브랜드 이런 예. 가격대를 선택했다. 그래서 아직은 아주 뭐 남편 극단적인 매니아적인 성격이 아닌 네, 이상 그냥 문화 예. 남편이에요. 문화, 예, 그거 예. 다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근데 생각이 남편은 들어요. BYD는 고려하지 않는 것 아, 그럼 뭐 생각하고 계시나요? 근데 제 돈이 아니라서 예, 사실 예. 관심도 없어요. 어. 근데 BYD는 남편 말로는 그 예. 테슬라 매장이랑 BYD 매장 요 며칠 다 다녀봤는데 예. 사람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음. 취향이. 근데 남편 개인적인 느낌은 테슬라가 좋더라. 테슬라는 좋긴 한데 그 자기 취향에는 그 안에 인테리어가 좀 투박하고 좀 아, 예쁘지 않다. 뭐 없는 것 같다. 근데 BYD는 브랜드 그런 존재감이나 그거는 그 테슬라보다 낮은데 동일 저번에 BYD가 20만 yuan대뿐만 아니라 30만 yuan대 이제 고가까지 가잖아요. 근데 예. 똑같은 가격대 대비 안에 인테리어나 그런 것들이 예. 그 3, 40대 남자들의 취향에 중국인 남자들의 취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역시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예. 근데 나중에 정해지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아, 제가 정말 죄송한데 그때 이름이 뭐였죠? 바다표범인가? 바다표범. 지금 맞죠? 맞아요. 잘 팔리고 있어요. 바다표범. 예. 그 약간 BYD. 프리미엄급이었잖아요. 바다표범. 돌고래도 있어요. 돌고래는 10만 yuan이라서 원화로 3천만 원 안 돼요. 바다표범은 그 바다표범. 1.5배 정도. 바다표범 막강합니다. 막강합니다, 네, 진짜. 막강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BYD 전기차 판매가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뭐 성장이 좀 좋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좀 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주가도 뭐 예전에 주가는 약간의 뭐 약간 조정을 주고 네. 있는. 예. 뭐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우선 이익률 화면을 보시면요. 네네. 이게 최근 10년 동안 12년 동안 BYD의 총 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인데요. 이게 BYD가 2015년까지만 해도 자동차 판매량이 5만 대도 안 됐어요. 그것도 전기차 플러스 내연차. 근데 2016년에 처음으로 30만 대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보시면 총 이익률은 2016년에 20%에서 지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2%까지 떨어졌고요. 순이익률은 2016년에 5%대에서 지금 1%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8월 30일에 상반기 실적 공시가 나오니까 이제 다다음 주면 2분기 순이익률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2016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2020년 한 해만 빼고 추세적으로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6월 8일에 BYD 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당연히 여러 가지 투자자로부터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왜 판매량은 점점 고성장인데 이익률은 왜 떨어지냐. 그 그러니까요. 투자자 아저씨 아니야 남자분 한 분이 그 BYD 왕창구 회장한테 이거 대답하라 이렇게 나와서 기사까지 나왔어요. 물론 그 회장이나 IR 측은 뭐 어떤 질문에 대답할 때 공식적인 주총회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좀 점잖하게 좀 형식적인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BYD IR 측 답장이 올 들어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뭐 자동차용 반도체 칩도 공급 부족이고 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똑같이 직면한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BYD는 또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라는 우월성이 있지만 또 다른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좀 과거에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부각된 점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국 대기업도 예전에는 이런 면이 경쟁력으로 부각돼서 성장을 견인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게 점점 장점이 단점으로 점점 되는 거예요. 그 질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양적인 변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제가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 1번부터 5번까지예요. 뭐 순서대로 전개해도 되고 어느 것부터
뭐 시작해도 다 되는데 아마 BYD를 떠올리면 다들 바로 생각나는 게 수직 계열화예요. 수직 계열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직 계열화가 과거의 경쟁력에서 점점 좀 단점으로 부각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중국 현지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 전기차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 이런 거 안 써요. 근데 증권사랑 관련이 없는 그 독립적인 그 증시 분석하는 칼럼니스트나 그런 글에서 이미 이 문제가 좀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 BYD가 2003년에 중국에서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좀 촌스러운 자동차 업체를 인수하고 나서 네. 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2008년에 처음으로 전기차를 출시했어요. 근데 지금은 2022년이라서 자동차 산업이 특히 내연차 부품 워낙 다 성숙해졌는데 예. 2003년 그때 생각하면 중국은 자동차 부품사도 그때는 일본, 한국이 대세였죠. 부품. 그래서 왕찬후 회장은 다른 뭐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서 경력도 없고 그래서 나 자동차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배울 데도 없고 그래서 본인 돈으로 미국 브랜드, 독일 브랜드, 일본 브랜드, 한국 브랜드 그 신차도 있고 중고차도 있고 총 50대 차를 샀어요. 그걸 다 해체해 버렸어요. 아. 네. 그런 일화긴 하지만 예전에 그 심청 인터뷰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렇다. 왜냐면 내가 어떻게 배울 데도 없으니까 그걸 다 해체해버리고 그 중에서 어떤 솔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만들면 되지. 그래서 2003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글로벌 내연차 그 글로벌 부품사들이 많잖아요. 특히 미국, 독일 이쪽. 근데 BYD는 그때 아무 존재감이 없는. 그래서 그 회사들이랑 찾아가서 협상을 해봤는데 주기도 너무 오래 걸리고 어차피 BYD를 우선으로 해주지 않고 주기도 너무 걸리고 비용도 너무 높고 그 당시에는 지금의 BYD가 아니잖아요. 20년 전. 그래서 그래. 다 해체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정통으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BYD 수직 계열화를 현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BYD는 차를 만들 때 창문이랑 타이어 빼고는 다 자체 생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을 다 그거 했는데 예. 좋은 점은 저번에 상해 봉쇄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그거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어떤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근데 이 지난 20년 동안 중국 현지 본토 그 부품사들도 워낙 발전하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을 BYD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체 공급하는 거랑 그 부품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부품사가 여러 자동차 업체 공급하잖아요. 그거는 효율성이랑 가격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과거의 이런 수직 계열화가 오히려 운영 효율성이 낮고 원가 절감도 딱히 잘 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지적 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BYD도 우리는 투자자나 그 리서치하는 사람으로서 제3자 입장에서 이거를 분석하지만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BYD 회장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뭔가를 개선해야 돼. 그래서 2018년부터 너무 자체 생산보다는 일부를 좀 외부로 넘기자. 그래서 이것저것 뭐 자회사를 설립해서 대외 판매도 하고 그리고 자회사가 그 공급받을 때 외부 업체랑 가격 경쟁하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예.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직 계열화 방식은 과거에는 양적인 성장의 기여도가 높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원가 절감이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해 전술. 인해 전술도 인해 전술이요? 네, 전기차 제조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할 때도 BYD가 나름 일찍 시작했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일본 쪽이 강했고 그래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그 경쟁사의 그 배터리 예를 들어서 당시 일본 그 업체가 어떤 생산 라인 그 설비를 사용하잖아요. 그거를 사서 그냥 해체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또 그거를 많은 인력을 인해 전술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인공으로 대체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인해 전술이라는 게 인력 비용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예. 이게 BYD의 임직원 수 추이인데요. 엄청 늘었네요. 와.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꾸준히 좀
점진적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2021년에 확 28.8만 명으로 늘어났고 예. 더 심각한 거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42만 명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6월 8일 주주총회에서 왕창후 회장이 6월 8일 기준 42만 명인데 연말까지 50만 명까지 늘릴 것이다. 그래서 임직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정상이긴 한데 최근 2, 3년 너무 좀 그래요? 과하게 늘었다는 신규 채용을 많이 예. 했다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이상해서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 왕창후 회장의 뭐 주총회나 또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확실히 필요 이상으로 신규 채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주주총회 때 했던 말을 좀 인용하자면 일부를 발췌할게요. 그 주주총회에서 또 어떤 투자자가 물어보잖아요. 왜 직원 수가 이렇게 많냐? 너무 인력 비용이 과하지 않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왕창호 회장 BYD는 기업을 운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BYD 이익률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정한 경제 성장 압력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BYD는 사회 압력을 일부 부담해줘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42만 명으로 늘렸고 더 늘릴 거다. 그리고 이 인력들은 미래를 위해서 비축해 둘 거다. 그래서 사실 이 인력은 필요 이상으로 뽑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사회적 책임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니까 아직은 예. 그 재무제표나 장부상 이거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그 이익률 떨어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BYD만 봤을 때는 이렇게 과한데 중국의 다른 본토 뭐 장성자동차, 장안자동차, 광주자동차 그룹을 비교하면 그 업체들도 다 전기차를 생산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전기차는 아직 작은 비중이에요. 하지만 그냥 단순 비교하면 그 업체들은 내연차, 전기차 합산 판매량이 BYD보다 훨씬 많은데 직원 수는 BYD의 반밖에 안 되는 회사도 있고 5분의 1, 7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인건비의 막대한 확장이 이익률에 영향을 줬다. 네, 이게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는 BYD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가성비. 네, 가격대가. 근데 평균 가격대가 낮으면 물론 박리담에는 할 수 있지만 가격 인상 폭이 가격대 자체가 낮다 보니까 가격 인상을 해도 아주 조금밖에 못해요. 그래서 프리미엄 고급차는 가격 인상을 해도 그 고객이 되는 타깃들은 그 가격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낮은 가격대의 고객들은 그게 또 크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BYD가 저번에 말씀드린 당 시리즈, 한 시리즈 그리고 바다 시리즈를 통해서 조금씩 10만 유엔대에서 20만 유엔대, 30만 유엔대 그또 저번에 말씀드린 내년에는 그 G 바겐을 타깃으로 하는 1.5억짜리 출시한다. 그거 아직 출시 아니고 내년에 출시해요. 그래서 점점 중고가 모델의 비중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은 전체에서는 그 10만 유엔대 가성비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다른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처럼 막 가격을 그 원자재 가격 얼마 오르면 거기에 해당되는 가격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가성비 모델 비중이 아직은 너무 높고 그래서 프리미엄 대비 가격 인상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전에 자꾸 BYD가 자꾸 중고가를 자꾸 확장하려는 또 이걸랑도 연결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번이랑 5번이 남겨 있는데요. 네네. 4번은 어떤 제조업체든 일정한 재고를 유지하면서 선순환을 확보하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른 뭐 장성자동차, 광주자동차 그룹, 장안자동차 이런 중국 본토 다른 업체에 비하면 2019년, 20년, 21년 3년 동안 BYD 재고가 가장 많았어요. 네, 지금 2019년부터 21년 작년까지 3년 동안 누적한 BYD 재고가 10.9만 대예요. 예. 10.9만 대인데 작년 한 해에 BYD가 73만 대를 판매했어요. 근데 10.9만 대는 이게 좀 비중이 높게 느껴지죠. 근데 10.9만 대 중에서 4.6만 대가 2019년 재고고 3.7만 대가 2020년 재고고 2.6만 대가
2021년 재고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BYD의 그 판매량이 2016년에 30만 대를 돌파했지만 사실상 작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그 계속 꾸준히 성장했지만 작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예.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이유는 물론 정부에서 정책 기조상 전기차를 많이 사세요. 이것저것 혜택을 줬고 그리고 BYD의 그 제품력이나 경쟁력이 있고 근데 BYD가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DMI라는 하이브리드 새로운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서 그게 2021년부터 대량 생산에 투입했어요. 예. 그리고 순수 전기차는 2021년부터 또 3세대 라인을 가동시켰고 그리고 배터리는 칼날 배터리 또는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하는 거를 이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배터리 이 신제품 또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2021년 초부터 대량으로 보급화시켰어요. 그래서 2021년. 그러니까 2021년 재고는 그 새로운 시스템이나 업그레이드된 그 제품 버전이고 2019년, 20년은 그 낡은 버전이에요. 아, 근데 안 사죠. 네 그리고 2019년 죠. 물론 더 저렴하게 싸게 팔 수 그렇죠. 있지만 그게 또 어려운 이유가 2021년에 나온 그 좋은 버전의 그 몇 개 신모델이 예. 가격대는 그 낡은 버전이랑 똑같아요. 아, 그러면 소비자 그러면 입장에서 안 되죠. 예. 제가 아이폰 11을 사라 이거. 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제가 이제 14가 나올 그 판에. 모델 예. 옵션이나 그 가격대 해봐도 2021년 3월에 판매 개시한 하이브리드 신모델도 딱 그 2019년, 18년 낡은 모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2019년, 20년에 쌓인 재고 가격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재고 장부 그 손실 가치가 늘어나면 이익률에 또 영향을 줘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거는 아마 테슬라를 많이 따라 배워야 하는 점인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예요. 아. 그 옛날에 BMW 옛날에 내연차 잘 나가던 시리 BMW 평가할 때 항상 투자자들이 BMW는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AS로 부품 교체로 그 서비스 그런 걸로 많이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물론 돈을 남자의 벌죠. 감성을 사서 돈을 번다. 그렇군요. 예. 저는 너무 리서치적으로. 네. 근데 예. 지금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샤오펑, 리오토, 니오 그 신세력들은 자동차 판매 자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서비스나 업그레이드 이런 서비스로 매출을 창출하잖아. 물론 전체에서 아직 비중이 작지만, 예. 근데 자동차 판매로 창출한 그 순이익률에 비해 서비스 이 순이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BYD는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뒤떨어져 있어요. 저는 지금 정답을 모르겠어요. 두 분이 생각하기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갖고 가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외부 자율주행 외부 잘하는 기술 업체. 업체랑 협력해서 하는가요? 이게 많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고민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신세력 3사는 자체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지만 예. 근데 BYD를 비롯해서 대부분 중국 전통 자동차 업체들은 거의 다 협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두 또는 다른 스타트업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8년 주주총회나 그리고 올해 6월 주주총회에서도 왕창부 회장이 말했어요. BYD의 강점은 하드웨어 제조다. 그래서 BYD는 하드웨어 제조 쪽에서는 이 어떤 하드웨어 제조상의 표준으로 되는 BYD가 되겠다. 하지만 스마트 캐빈이나 자율주행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은 외부 업체랑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이 BYD가 이 자율주행을 결국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외부에 협력하면 이게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은 아직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바이두나 그 바이두에서 나가서 창업한 스타트업 자율주행 업체들 많거든요. 아직은 협력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소비자들이 자율주행을 보고 그걸 사는 거 아니지만 예. 나중에 이 산업이 성숙한 단계로 가면 이게 또 어떤 걸림돌? 근데 아직은 그리고 BYD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지만 현지 어떤 글이나 그런 의견을 보면 또 이런 추측이 있어요. 지금은 겉으로는 바이두나 그 자율주행 스타트업 업체랑 협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를 대비해서 왕창후 회장은 분명히 조용히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을요? 네, 하지만 이거는 하루 이틀에 이거는 진짜 오랜 기간 축적.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모르겠다.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수직 계열화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둘째는 옛날에는 인해 전술로 많은 성장을 했지만 이것도 비용도 많이 들고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세 번째는 중고가 라인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체 그 가성비 모델 비중이 아직 높다. 그래서 가격 인상 효과도 별로 없다. 가격 인상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네 번째는 재고가 뭐 가격이 더 과하게 떨어지면 뭐 사는 사람 생기지만 그 2019년 그 20년 그 7, 8만 대 재고 그거는 계속 장부에 남아 있잖아.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 다섯 번째는 또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율주행 기술. 예. 네. 자율주행 기술이 사실 테슬라가 거의 독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른 기업들은 이제 그걸 따라가기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지금? 근데 중국 로컬리 사정과 또 미국 기준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사실 중국 내에서는 좋긴 한 게 지금 테스트 구역을 설정해서 완전 자율주행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허용된 게 사실 다른 곳들은 엄격한데 중국은 테스트 환경엔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테스트 환경에서.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BYD가 바이두랑 그 자율주행 협력을 할 때 바이두는 BYD의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바이두는 또 강점이 지도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딱 매칭이 되는 지도까지 제공해요. 그래서 좀 자율주행 말할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미국이랑. 혹시 자율주행이 그러니까 이제 도로에서 어떤 여러 가지 변수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계속 데이터화 시키고 네. 그걸 계속 학습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대응을 하는 게 강점일 것 같은데 네. 바이두가 사실 그런 쪽으로 그런 데이터를 양성할 수 있나요? 그 자율주행만 봤을 때는 중국에서는 바이두가 가장 강한데 이거는 또 저는 바이두 주식을 계속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전체 매출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데 바이두 입장에서는 우리 기술 7, 8년 동안 축적한 이렇게 좋은 기술을 더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써줘야지 그게 돈이 되는데 그렇죠. 그 또한 물론 협력은 하고 있지만 그 또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왠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 방식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중국 현재 이런 의견이 있어요. 테슬라가 어떤 표준이 돼가는 것 같지만 시장마다 다르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는 꼭 100% 테슬라의 길을 갈 필요가 없다. 어쩌면 협력을 잘하면 또 다른 길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은 아직 뭔가 모색 단계이다. 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이 뭔지 좀 애매모호한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끝으로 그 6월 8일 주주총회에서 왕정우 회장이 예전 주주총회에 비해서 많은 말을 했어요. 많은 말을 했어요. 다 봤는데 주주총회에서 뭐 이익률 문제라든지 자율주행 너네 어떻게 할 거냐 현실적인 질문이 많았는데 저번에 그 두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왕정우 회장 말 지금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다. 일단은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 아프리카 그 광산 그거는 아직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어요. 아직은 노 코멘트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올해 8월에 그 전 세계 리튬 광산이 여러 군데 중국에도 리튬 매장량이 많거든요. 근데 다른 호주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중국은 매장량은 많은데 그 매장된 리튬 광산이 제품화되기 그 비율이 좀 낮아요. 근데 8월 15일에 BYD가 중국의 그 리튬 광산의 23%가 매장되어 있는 이춘시라는 도시 정부랑 MOU를 체결해서 지금부터 285억 yuan의 그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 그게 그래서 저희 느낌은 왕천부 회장이 이 회사에 대해서 자기 회사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익률이 떨어졌다고. 근데 지금 단계는 아직은 빠른 물고기처럼 빨리빨리 생산 기지 확장하고 배터리 빨리 확장하고 리튬 광산 빨리 차지하고 지금 태양광이나 에너지 저장 여러 가지 그 신재생 에너지랑 관련된 밸류체인을 너무나도 빨리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단계. 그래서 아직은 그 중심이 아직은 이익률 거기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빨리 확장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에서 조금 일단은 빨리 선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지? 모색하는 동안에 테슬라는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 모색하는 동안에 벌써 시장 점유율을 계속 뺏기고 있는 거고. 물론 테슬라는 중국 yuan으로 30만 yuan 되고 BYD는 아직 그 반값 평균
판매 단가가 반밖에 안 되지만 예. 그래도 어떤 가격대든 어떤 고객층이든 그거를 빨리 선점해야 그게 또 계속 소모적으로 가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그 그러니까요. 한국어로 뭐 국물 뭐지? 국물도 없다. 뭐 예, 아무것도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국물도 없다. 예. 예. 그리고 그 중국 현지 증권사들도 BYD가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보고서도 많은데 네. 아직은 중국 현지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BYD의 이익률 저하 문제에 대해 콕 집어서 막 진지하게 분석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 근데 증권사랑 관련 없는 그런 독립적인 칼럼니스트나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런 언급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BYD 주가를 고려할 때는 이거는 아직 핵심 요인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 판매량이 고성장하는 단계라서.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찐닝님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걸 좀 조용히 좀 제가 좀 들었는데 사실 이제 어떤 기업의 어떤 흥망성쇠가 있고 사이클이 있잖아요. 근데 사이클인데 오늘 이제 BYD에서 정리해 주신 이 5가지가 BYD에 국한된 게 아니라 좀 기업에 대해서 좀 정말 기업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신 것 그리고 같아가지고 BYD가 이렇게 고성장 판매 호조인데 그러면 다른 중국 본토의 전기차 업체들도 신세력 빼고 업체들도 이거랑 똑같지 않더라도 약간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요. 좀 BYD가 장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극복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지금 찐닝님 말씀하신 걸 좀 들으셔서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기업에 좀 이렇게 대입을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그냥 만약 단순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BYD는 BYD 스타일로 가고 있고 테슬라는 테슬라의 스타일로 가고 있고 근데 언젠가는 어떤 접점에서 만날 거죠. 언젠가는 외나무단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일단 양적인 성장. 알겠습니다. 자 오늘 BYD에서 아주 탈탈 털어주신 중국 주식 전문가 찡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많은 아니 기대치를 낮춰요. 알겠습니다. 기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젤링님과 BYD 공부해봤고요. BYD 사실 중국의 전기차 산업 생각할 때는 꼭 공부해야 되는 브랜드고 알면 할수록 도움이 되는 기업이죠. 네, 저희 이 3부 이어서는요 최진석 연구위원님 와 계십니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굴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에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